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레이몽 아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하죠.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다.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 말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특히 소주성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들, 이들은 하나같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나하고 아주 가까운 분도 있었는데 정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소주성도 탈원전도 사실 그 정직하지 않은 머리 좋은 좌파 때문에 나왔습니다. 유사좌파들이죠. 그 공무원 일자리 상황판도, 그리고 문재인의 실정을 덮던 엉터리 통계를 내놓던, 통계를 마사지하던 이 통계청장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며 전 정부와 기업들의 성과를 가로채고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문재인까지 모두 그런 부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행하게도 머리 나쁘지만 정직한 좌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정부에는 탈북 의미를 즉각 강제 북송해서 처형을 받게 하고, 바다에 떨어진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표류를 해서 북한군에 사살되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잤던 통치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문명의 시대에 대장동 게이트 같은 노골적인 한탕에 장이 되고 그런 희대의 사기극, 희대의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배임죄, 뇌물죄 등 온갖 잡범 혐의를 받으면서도 지금 당당하게 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백연동 개발 비리는 너무 내놓고 해먹었던 사기꾼들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권력과 토 세력이 야합을 한 사기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개판이라지만 삼유조폭이 그룹을 만들고 정치 권력이 빌붙어서 불법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이 나라 유수의 호텔까지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치 권력을 신봉하는 이들은 광신도처럼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대선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줄만 잘 쓰면 자기도 출세할 기회가 온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처칠의 말처럼 고통을 똑같이 나누기 위해 저렇게 싸우는 좌파입니까? 자, 이재명을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도가 하나하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매달린 일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전부 다 정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더 이상 과학을 멀리하고 선동에 가담을 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계속했지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김건희 여사 스캔들을 만들려고 획책을 했죠. 그런데 이 역시 선동이 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아주 큰 기대를 그렸을 것입니다. 어제를 기다렸겠죠.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부터 진보 좌파가 앞서다 보니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여지없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작년 10월 벌어진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관 9명 모두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탄핵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상민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이상민 장관이 법률 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법률 위반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헬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 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일 뿐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징인에 의해 발생을 했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헬리윈 참사 관련 이상민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장이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이 석 달 전 이 탄핵 문제가 거론됐을 때 이 KBS 사사건건 등에서 이상민 탄핵은 말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적 책임은 제하겠지만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이어 올해 수해 참사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칫 정권 발목 잡기 프레임에 빠질 위기에서 그나마 오송 참사 책임 소재가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역풍이 불이하겠죠. 사실 이상민 탄핵이 무리하다는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이상민 탄핵 소추 사유는 재난 예방과 대응 미흡,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서의 위정 등입니다. 그런데 이상민이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가능하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묻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각하를 했죠. 그 부분은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헌재가 각하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마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도 율사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정확히 167만에 나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에 63일이 걸렸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는 91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 2달 이상 더 걸린 겁니다. 직무정지로 있던 이상민은 탄핵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묻자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박광원이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이재명은 침묵했습니다.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 소추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정치 탄핵인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탄핵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이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이 정진상에 대해 백인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소환 조사를 벌인 겁니다. 정진상은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청탁을 받아서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김민석과 115번이나 전화통화를 했죠. 거의 김민석과 한몸처럼 놀아난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는 7월 18일 김민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민석이 로비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중에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갈 돈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정바울은 검찰이 김인섭이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며 200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검찰 신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는데 맞느냐 이렇게 묻자 역시 그렇다고 했습니다. 200억을 받아 100억은 자기가 꿀꺽하고 100억은 정진상과 이재명에게 주는 돈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물난리가 났는데도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들은 도덕성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수를 많이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 누구죠?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말까지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도대체 어떤 이들입니까? 이렇게 수혜가 돼서 난리인데 바로 그 김진표 국회의장부터 여야 의원들이 무려 6박 8일 일정으로 그러니까 19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등을 순방 중인 가운데 당초 일정상으로는 이 필리핀이 아닌 몽골 방문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몽골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몽골이 수해 피해를 입은 탓에 방문 국가를 그 일정 중에 필리핀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챙길 것은 다 챙겨 먹자는 심사였습니까? 국내에서도 집중호우로 전국적 수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명색이 국회의장으로 계시는 분까지 굳이 행선지까지 변경하며 일정을 채워야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출장입니까? 외유입니까? 일정을 보니 도저히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껏 초청국의 국회의장을 만나서 예방 수준의 티타임 정도를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이에 불복을 해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방송 시작할 때 참 뻔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요즘은 아들과 딸에 대한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굽혔더군요. 권력을 가졌을 때 조금만 더 겸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그가 교수 자리를 비롯해 공직에 나서기 전에 정도가 무엇인지 약간의 변별력이라도 갖췄으면 오늘 이 수문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